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을 맡은 강병인입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강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글씨를 씀에 있어서 그 바탕이 되는 한글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글 이야기는 뜻문자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문정희 선생님과 정호성 선생님의 시를 글씨로 옮겨서 책을 냈습니다. 그 글씨를 옮기는 과정, 책의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제 강연이 될 테고요. 강연이 끝나면 자유롭게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질문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글씨에 대해서 또는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는 뜻문자 한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를 씀에 있어서 단순히 읽는 것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의 어떤 글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뭐 디자인 글씨라든지 또 순수 작품 얘기는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서예를 시작하고 한글 서예를 주로 작업을 해왔고요. 두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한글 그리고 글씨를 써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수 한글 서예로서 작품을 해오고 있는데요. 어떤 뜻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는 이제 기존의 어떤 서예와는 다른 서예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말이 가진 뜻 그리고 소리를 적극적으로 형상화하자, 이런 작업을 좀 해왔고요. 보시는 아래에 있는 이 새봄이라든지 바람, 춤, 이런 어떤 뜻과 소리를 형상화함으로 해서 한글이 가진 어떤 새로운 조형을 찾고요. 한글이 이렇게 또 다양한 꼴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 봄과 꽃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런 작품을 했냐면, 과거에 우리가 한글 서예가 좀 지나친 학계 해석일 수도 있지만 한문 서예에, 한자 서예에 좀 눌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한글은 다소곳하거나 착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이런 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왜 예쁘기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질문으로부터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렇다고 제 작품이 또 뭐 아름답지 않다, 또 예쁘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말이 가지고 있는 뜻, 소리, 이런 것을 어떻게 글씨로 담아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늘 고민했습니다. 꽃이라는 것도 좀 더 꽃처럼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우시라는 글자입니다. 이 싸이의 말춤을 이제 그 글자로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동물 시리즈도 좀 작업을 했습니다. 이 개가 한 마리가 나올 테고요. 아까 보신 떼로도 좀 나오고, 그리고 올해가 이제 이 신축년 항소 소해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2015년도에 전시를 했던 작품이고, 이중섭 선생의 황소를 보면서 저도 한글 황소를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한 7, 80마리의 한글 황소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고, 이 작품은 이제 황소의 일생입니다. 아주 20대에서부터 30, 40, 50, 60, 70, 마지막엔 속불이 이제 뒤집어지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황소의 일생을 한번 써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서예를 디자인적으로 좀 응용하자, 접목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용어를 캘리그라피라고 하고 있는데요. 캘리그라피가 단순히 그냥 멋만 부리는 글씨는 절대 아니고요.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한 어떤 응용이다, 변용이다, 현대적 변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디자인적인 쓰임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이념, 정체성을 글씨에 담아내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제품이라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타겟이 소비자층이 어느 누구인지도 분석하거나, 그리고 가게라면 가게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 극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디자인 장르로 발전시켜보자,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인데요. 열라면도 있고요. 이 마왕 신해철을 쓸 때는 신해철 가수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유고집을 만들게 되고 그 글씨를 제가 쓰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저도 그 신해철 가수를 참 좋아했고 그 죽음이 굉장히 정말 어이없다,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씨를 쓸 때는 정말 종이가 막 찢어질 정도로 강렬하게 썼습니다. 그런 제가 글씨를 쓸 때 어떤 시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하요, 참이슬,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이런 것에 글씨를 써 왔었고요. 오늘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큰 주제는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제 쓴다, 그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쓰기 전에 그림이 있었죠. 이 울산 방구대 안각한데요. 쓴다, 그린다, 이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좀 생각해 보면요. 추사 선생은 글씨를 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요. 그림마저도 추사 선생의 난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이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추사는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하지 않고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예에서의 쓴다는 또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또 한 차원이 좀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하지만 출발은 모두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뜬문자 한글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뜬문자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문자를 크게 나눌 때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표의 문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상 또는 뜻을 글자로 드러내는 것이고, 표음 문자는 단순히 이제 일반적으로 소리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마자라든지 한글, 아랍 문자가 소리 표음 문자에 속하고요. 특히 이제 표의 문자는 이집트 문자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표의 문자에 한글을 하나 더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왜 그것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글 쓰기의 출발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의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한글 디자인, 예를 들면 한글 타이포그래피, 한글 서예, 한글 손글씨, 멋글씨, 캘리그래피 다 포함해서 쓰기의 출발은 훈민정음 제자 원리의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요.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은 이제 1443년에 만들어졌고 1446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제 발표하면서 세상에 한글은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제자의 해설서, 매뉴얼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훈민정음을 공부하고 글씨를 쓰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한글 창제의 핵심 원리는, 한글이 처음 만들어진 원리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핵심 원리도 매우 쉽다, 간단하다, 이해하기도 쉽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서문은 한글 창제의 철학을 밝혀놓았고, 해례본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한글의 운영 체계이죠. 이것은 바로 천인지, 하늘과 땅, 사람의 원리, 그리고 또 모음을 만드는 원리가 음양, 그리고 자음을 만드는 원리가 오행, 그리고 오늘 제가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드릴 바로 소리 문자, 그러니까 표음 문자와 뜬 문자의 자질이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이 순환의 원리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합의성음, 합의성자, 그러니까 합자의 원리, 훈민정음 해례문에 나와 있는 이 원리가 뜬문자 한글 이야기의 바탕이다 보고요. 그 말씀들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훈민정음 서문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저는 디자인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먼저 우리 말이 중국과 다름에도 한자를 쓰고 있다. 다름에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한 게 나오지만, 여러분 아시는 이 싱크 디퍼런트를 왜 넣어놓냐면요. 15세기 그 세종께서는 한글을 만들 때 이미 다름으로 실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는 이 싱크 디퍼런트라는 그 어떤 광고 슬로건이죠. 회사의 슬로건이죠. 이것으로 어떤 그 아이폰을 만들고 21세기의 어떤 정말 뭐라 할까요? 기술, 또 21세기의 아이콘이라면 바로 이 스티브 잡스와 애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종께서는 600년 전에 그런 어떤 생각으로, 다른 생각으로 21세기 아이폰 못지않은 거대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글이겠죠. 그 안에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이 들어있고요. 이 훈민정음 서문에는 그야말로 어떤 디자인의 어떤 바이블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글의 그 운영 체계, 시스템이 바로 천인지인데요. 훈민정음 해례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본뜬 것을 취하여 이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천인지죠. 하늘과 땅 사람을 바탕으로 글자의 체계를 삼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글 쓰기의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내릴게요. 자, 다시 올라가면, 자, 지금 보시면 한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히읗, 아, 니은인데요. 이건 풀어쓰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한을 처음에 한글 쓰기에서는 지금은 이제 가가, 거교 이렇게 그 뭉뚱그려서 어쩌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글을 하늘과 사람,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누어서 합하는 그런 원리로 이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초성은 하늘이고 종성은 땅이고 중성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우주의 어떤 운영, 아니면 우주의 생성, 생장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른 어떤 문자에도 없는 한글은 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글자를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안. 바깥이 있으면 안이 있다는 얘기죠. 이 안이라는 것은 공간 내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의 언어학자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초성과 종성, 종성을 나누었을 때 가능한 거죠. 합해버리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것처럼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또 손글씨로 붙여 써놓으면 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한글의 어떤 바탕, 시스템을 이해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글자로 좀 넘어오면 이 꽃자는 글자도 초성, 종성, 중성.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사람. 그러니까 치읓은 뿌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음은 가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초성, 쌍기역은 이파리나 꽃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면 이러한 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치읓은
이 음양으로 따지면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뿌리는 음이 되고 초성 쌍기역은 오, 밝은 소리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양이 되고, 그래서 여기 이 글자 안에도 음양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